자, 이제 계속 들어가 봅시다. 이제 이행불능에 의해서 해지권 발생하는 건데, 자, 여기 뭐 답이 나왔죠. 이행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럼 상대방이 해지하기 위해서 최고할 필요 없죠. 또는 자, 3월 10일 날 제가 여러분한테 건물을 팔았는데, 그리고 4월 10일 날 자, 이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대신 여러분은 잔금 줘야 되겠죠. 근데 3월 한 25일 정도에서 그 건물을 제가 병이라는 사람한테 훨씬 비싸게 팔아서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자, 4월 10일 날 제가 여러분한테 그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당연한 얘기지. 그럼 여러분은 저와의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데 굳이 4월 10일까지 이행기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할 이유가 없지. 그거 뭐 어차피 기다리나 마나 오지 않는 건데. 됐나요? 네. 자, 아직 해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대금 줄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럼 대금 줄 채무가 있으니까 해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금 채무를 저한테 이행 제공하면서 해지할 이유도 없지. 그거 자꾸 나와요. 아무리 동시행관계라 하더라도 이미 불가능해졌는데 여러분의 대금 채무를 저한테 이행 제공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최고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 건물이 여러분한테 넘어올 가능성이 없다 해가지고 자동으로 여러분과 저의 계약이 해제된 것은 아니지. 여러분이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하겠다, 해제하겠다, 그 의사표시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능해서 해제하는데 뭘 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대금 채무 이행할 필요도 없고, 최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해제하겠다라는 얘기만 하면 됩니다. 자, 2번 보죠.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 계약 해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채무죠. 채무를. 그게 이제 판례에서 요게 그 얘기예요. 자, 제가 건물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넘겨줘가지고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을 이유로 여러분이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잔대금 지급 의무 이행 제공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소극은 부정이라는 얘기, 부정. 필요 없다는 거지. 뭐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뭐 이행불능 그래서 간단해요. 그 정도에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볼 것 없어요.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자, 괄호 5번을 봅시다. 자, 그럼 해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정 해제를 보고 있어요. 아무 얘기 없으면 멀쩡한 계약, 아무 문제 없는 계약을 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멀쩡한 계약을 일방이 일방적으로 없애려면 그 채무가 그 계약에서 발생된 중요한 채무여야지,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앨 정도로 중요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부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해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부적이라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부적 의무 불이행으로 하는 해제권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주된 채무이지 그렇지 않은 부적 채무를 분리하는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도 나오지만 그럼 부적 채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 같이 써줬으면 좋죠. 왜냐하면 그걸로 문제 내기도 하니까. 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것처럼 배운 지가 하도 오래됐어요,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두려운데, 예. 우리는 일주일이면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 일주일 만에 배운 거 다 이제 여러분들 맨 앞에 민법 총칙 파트에서 법률행위 무효 파트를 배우신다고.
무효에서 유동적 무효라고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 매매 계약을 생각이 슬슬 나세요? 아유 고맙네.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은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무효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매매 계약에서 나오는 중요 채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난 해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하지만 양 당사자는 허가 신청에 협력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지. 그럼 그 협력 의무는 계약에서 나온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지. 그러니까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여기다가 같이 써줘야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나와도 맞추고 그렇게 나와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수적 채무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 의무예요. 자, 요걸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자, 이제 겨우 해제권이 발생하는 걸 이제 보셨어. 자, 제가 이행 지체를 했던, 이행 불능을 했던, 뭐 여러분 최고를 했던 뭐 했던, 이제 여러분이 저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해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찬찬히 들어가셔야 돼.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저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계속 독촉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해제하는 걸 봐야죠. 그 해제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해제권 행사. 그럼 해제권 행사는 해제에 뭘 하란 거예요? 의사표시. 그럼 이것도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의사표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써있든 안 써있든 자 지문 나오면 그러면 해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상대방 있는 상대방 없는 상대방 있는 그러면 해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때? 도달하는 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도달해서 해제 효력이 발생됐으면 아니야 나 해제 안 하겠어 철회할 수 없지. 왜? 자 단독행위에는 조건 기한 같은 거 붙이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다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또 해제권자가 해제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이나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해제 효력 영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전혀 안 미치지. 그냥 도달했으면 해제가 되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이제 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몇 가지만 써놓는데 뭐 꼭 이것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사표시에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죠. 뭐 여기도 있네. 뭐 철회하지 못한다. 자, 문제는 이제 요거 여기서 보니까 불가분성.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해제를 하게 되면 자,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걸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약 당사자끼리는 뒤처리를 해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뒤처리는 깔끔한 게 좋아요? 지저분한 게 좋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깔끔해야지.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들어가셔야지 그냥 외우시면 안 돼. 자, 지금 얘는 여러분하고 저만 얘기했지만 여러분하고 친구분 여러분이 제 부동산을 샀다고요. 세 분이. 근데 제가 소유권 이전 안 해줘가지고 여러분이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해제권. 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러면 해제권 행사하는데 얘는 해제한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해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같은 매매 계약에서 이 사람과는 해제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과는 해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깔끔해요? 지저분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해제권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행사도 전원이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제권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의 해제권이 없어졌어요. 소멸했어. 그럼 얘는 해제를 못하죠? 그럼 얘들은 해제권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얘들은 또 해제하겠죠? 깔끔해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 것도 다 소멸돼야지. 깔끔하게. 또는 이건 해제권 가진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인데 거꾸로 자, 여러분이 대금을 안 줘가지고 제가 해제권 가졌어요. 그럼 해제권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상대는 여러 사람이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 을한테는 해제한다고 그러고 병정한테는 해제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깔끔해? 지저분해? 지저분하지. 그럼 상대방이 수인이라 하더라도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예. 그러고 읽어보시면 되는 거야. 이건 깔끔하기 위해서.
자,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수인이다. 그럼 뒤는 전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해제권 가진 사람이 행사하는 것은 전원으로부터 행사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면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전원. 또 전항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해제권 가지고 있을 때 당사자 1인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했으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뭐한다? 소멸한다. 크게 깔끔하지. 자, 이제 해제권 행사는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제 해제권 행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효과를 보셔야 되겠지.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제는 무슨 해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법정 해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법정 해제. 즉, 민법에서 정해진 법정 해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예요. 자, 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는데 해제한 때부터 처음부터.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이에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게 있으면은 그대로 가져야 돼요?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 그걸 뭐라 그래요? 원상회복. 자, 그 다음에 지금 법정 해제는 누가 잘못해서 해제한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해제한 거예요? 잘못해서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한 거냐? 그럼 당연히 해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한테 줬던 거 돌려받는 건 별도로 돌려받는 거고 무엇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법정 해제 효과는 세 가지. 첫째, 소급적으로 실효한다. 두 번째,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별도로 손해배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자, 해제는 요 해제 하나만 있다. 다른 해제도 있다. 다른 해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해제하고 비교하는 게 이런 거예요. 효과를 가지고 비교해. 그럼 모든 해제가 다 소급적으로 실효. 그래서 소급적 실효는 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떤 해제든 다 소급적으로 실효는 해요. 근데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은 인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교하셔야 되겠지. 자, 그럼 이렇게 크게 잡아놓고 이제 하나씩 보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계약을 해제하면 그 해제는 자, 계약이 소급적으로 뭐 된다? 실효가 돼요. 그럼 여기서 볼 게 두 가지예요, 이제. 어떤 제목이나 그런 게 나오면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라고. 자, 첫 번째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만일에 이제 거꾸로 제가 여러분의 부동산을 샀어요. 3월 10일 날. 그리고 4월 10일 날 사실은 이행기 잡았는데 제가 미리 여러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4월 10일 날 지금 잔금을 드리긴 드리는데 제가 이 부동산 가지고 뭐 대출 받든지 뭘 해야 되니까 빨리 저한테 먼저 이전 등기를 먼저 해주시면 제가 잔금 치를 때 거기에 따른 뭐 이자나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더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았다 해서 제가 대금은 주지 않았지만 저한테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럼 여러분의 채무는 이미 이행이 된 거죠. 그럼 저는 4월 10일 날 그 잔금하고 약속했던 대금을 더 얹어가지고 줘야 되는데 제가 줘 안 줘? 안 주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해지하기 위해서는 채굴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이행 지체니까. 그냥 막 열받는다고 야 내가 먼저 등기해줬는데 그래 하지 마시라니까. 항상 법대로 들어가시죠. 혼자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야. 그래도 실제 시험 봐서는 혼자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당연히 빨리 최고를 해야지. 상당 기간 잡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일주일 잡아서 아니면 열흘 잡아가지고 했는데도 안 해. 그래서 4월 20일 날 여러분이 해제를 했다고요. 그러면 해제는 4월 20일 날 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며칠 날로? 3월 10일로 올라가서 계약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미 여러분 저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줬죠? 그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으니까 여러분의 소유권이 저한테 왔지? 자, 근데 이 매매 계약이 여러분이 해제가 됐어. 그럼 다시 왔던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되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제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돌아간다. 당연히 복귀한다. 당연히 복귀한다. 그래, 물권법에서 나오는 얘기죠. 원인 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됐으면은 그로 인해서 갔던 물건도 당연히 복귀가 되겠죠. 자, 계약이 해제되면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한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항상 이 민법에서 이 소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누가 걱정돼야 되냐면 제3자예요, 제3자. 만일에 여러분이
뭐 해제하기 전이나 뭐 해제된 후라도 아직 제명의로 등기가 돼 있죠. 예. 그럼 해제하기 전에 제가 등기를 해가지고 자 이걸 토대로 해서 병한테 팔아가지고 이전 등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고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 근데 제가 대금을 여러분한테 안 줘가지고 여러분이 계약을 해제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병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3자.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권리를 갖게 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의 권리 없어져야 되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이 소구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쪽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즉 비통착사강에서는 무효나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제3자라고 해서 다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누구일 때 선의일 때만 보호가 돼요. 근데 계약 해제는 제3자기만 하면 다 보호가 돼요. 선악의를 기본적으로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통정의 표시로 무효가 됐거나 차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가 됐을 때 보호되는 제3자하고 해제했을 때의 제3자의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통정의 표시에서도 제3자가 누구냐 물어보고 해제에서도 제3자가 누구냐 물어보는데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나 차고 사기 강박에서 제3자는 보호가 되려면 걸러지는 게 두 단계로 걸러져요. 일단 누군지를 파악해야 돼. 제3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죠. 그래서 제3자라고 해서 다 보호되는 게 아니라 얘가 다시 또 뭐가 돼야 돼? 선이 이렇게 두 단계를 이제 걸러줘야 되니까 일단 제3자는 넓게 잡는다고요. 근데 여기는 걸러지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뭐기만 하면 제3자기만 하면 다 보호가 되니까 이 제3자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제3자 개념보다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각하게 볼 건 없습니다. 뭐 어렵지만 제가 문제는 쉽게 풀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항상 어려운 파트는 쉽게 골라낼 수 있도록 하란 대로만 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는 개념은 일단 잡아보죠. 자, 제3자 보호 얘기가 나오죠. 우리 민법에서 해제와 관련된 민법 제548조 1항은 자, 해제를 하면 해제 효과로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지. 선의 제3자 이런 얘기 없었다고요. 그래서 제3자기만 하면 다 보호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3자가 누구냐? 자, 보니까 제3자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자, 여기까지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나 차고 사기 강박에서 제3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제3자는 새로운 뭐만 가지면 돼? 이해관계를 가지면 돼. 근데 여기는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 가져야 돼요? 등기 인도까지 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일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 목적물인 A 부동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갑은 을에게 받을 대금 채권이라는 게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게 만일에 이 매매 계약이 통정의 표시로 무효가 됐거나 아니면 차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를 했으면 자, 요 사람이 얘한테 받을 대금 채권이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는데 요거 대금 채권을 토대로 해가지고 얘가 한 3억을 대금 매매 대금으로 잡았는데 이 3억을 무효나 취소 주장하기 전에 병한테 넘겼다. 그럼 얘는 지금 실제로 얘가 3억이란 채권이 있는 줄 알고 지금 받은 거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나 뭐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자, 그럴 때 얘는 요 사람한테 여전히 3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라고요. 자, 이럴 때 요 사람은 자, 통정의 표시를 무효나 차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됐을 때 얘는 대금 채권을 양수한 자죠. 이 매매 계약을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지. 그러니까 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제3자면서 보호되려면 뭐가 돼야 돼? 선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자, 매매 목적물은 A 부동산을 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등기가 해놨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또 거래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됐어요. 그럼 당연히 얘도 제3자에 해당돼야 안 돼요?
제3자에 해당되지. 그래서 얘가 뭐라면 선이라면 보가 돼서 얘는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거지.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나 차고 사기 강박은 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 되지, 채권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었냐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었냐 이런 걸 따지질 않죠. 근데 여기는 뭐까지 해야 된다고? 등기인도까지 해야 된대. 그럼 등기인도 하는 것은 채권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니까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은 해외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채권을 양수했다고 해서 채권을 등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 그러면 채권에 대한 거냐 부동산에 대한 거냐 일단 이렇게 따지면 돼요. 물론 부동산에 대해서도 뭐까지 해줘야 돼? 등기인도까지 해줘야 되지. 그냥 이해관계 맺으면 안 되는 거지.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간단하게 여기 어지럽게 써놨어요. 제가 쓴 게 아니라서. 자, 여기 간단하게 했는데,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 해당 여부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계약 대상 목적물 자체 그랬으니까 이 목적물이 부동산이겠죠? 이걸 뭐 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계약 해제로 소유권 상실하게 된 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겠죠? 써줬으면 좋은데 주택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임대차 계약만 체결해서는 제3자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등기인도로 뭘 해야 돼? 대항 요건을 갖춰야지. 이해관계만 맺어서는 안 된다고요. 또 계약 해제 후 매도인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매수인부터 선의의 목적물, 자,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한 자. 목적물은 다 뭘로 해석하시면 돼? 부동산. 우리는 부동산은 그러니까. 자, 4번 가등기를 마친 자 그랬어요. 그럼 가등기는 채권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여기 써줘야지. 그런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해제에서 소멸되는 뭘 양수했어요? 채권 양수했죠. 해제에서 소멸되는 채권 자체를 뭐 했어요? 가압류했죠. 3번도 가압류했다고 그랬는데 뭘 가압류했어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죠. 그럼 이 등기 청권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채청이죠. 채권이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곤란할 때는 굉장히 단순해요. 곤란할 때는. 이거 주책 아니에요, 주책. 주택이에요, 주택.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그러니까 요령만 잡으면 개념을 모른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풀 수가 있지. 자, 3번.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번은 제3자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돼. 여기 채권 양수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안 되겠죠. 자, 니은번은 되죠.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고 그래 나오잖아. 디귿은 안 되잖아. 채권 압류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자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번하고 디귿을 골라야죠. 그럼 3번이 되겠지. 자, 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공부지만 문제들 푸는 방식이 있으니까, 물론 여기 약간의 예외가 몇 개 있어요. 그건 지금 보실 건 아니고 일단 기본부터 잡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해제 효과 중에 첫 번째, 계약은 처음부터 없어져 버린다. 자, 그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된다. 갔던 물건은 되돌아와야 되는데 말소 등기해야 당연히 복귀하고 제3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제3자는 이해관계만 맺어서는 안 되고 등기 인도까지 해야 돼. 그럼 등기 인도 하려면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 인도한 사람이 제3자지. 채권에 대해서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원상회복이라고 그래요. 원상회복. 계약이 무효나 취소라면 줬던 거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럼 거기서는 원상회복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하고 원상회복이 뭐가 다르냐? 돌려준 범위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은 받은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요. 선이라면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 받았던 것 중에서 쓴 건 빼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 근데 악이라면 받은 거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라는 얘기죠.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라는 것은 계약되기 전의 상태로 복귀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돌려주고 돌려받는데 받은 사람의 선이 악이 그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해줘야 되니까. 현존 이익이 있냐 없냐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고 받았던 거 전부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선이나 악이 현존 이익 여부를 묻지 않고 전부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원상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악 불문하고 전부 받았던 거 전부를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까지 돌려줘야 전부냐? 그래서 법에 정해놨어요. 니은번 보세요. 돈을 받았으면, 자, 계약금으로 여러분이 5천만 원을 받았어. 자, 근데 제가 채무 불이행을 해서 여러분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여러분이 해지했다 하더라도 받았던 계약금 5천만 원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5천만 원 계약금 받은 것 중에서 2천만 원을 써버렸어요. 자, 3천만 원만 돌려준다, 5천만 원 다 돌려준다. 5천만 원 다 돌려주는데 자본주의에서는 5천만 원에는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지. 그러니까 5천만 원 돌려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게 전부 돌려준다. 그렇게 법에 정해졌어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라. 되셨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효과로는 뭐 줬던 거 돌려받고 돌려주는 것은 그이지만 별도로 해지한 사람은 상대방이 좀 채무 불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한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켜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별도로 뭐 또 청구할 수 있다? 손해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뭐 크게 볼 건 없어요. 그럼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건 무슨 관계? 통신관계죠. 뭐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고. 자, 여기까지 이제 계약의 해제 효과를 보셨어요. 해제권 소멸은 크게 볼 건 아니고요. 자, 지금까지 법정해제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정해제 발생 사유, 채무 불이행인데 두 가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일 때 잡고. 그래서 해제권 발생했으면 그 해제권 행사하는 방법, 불가분성이라 해서 깔끔하게 여러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전원이,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면 전원에 대해서, 한 사람의 해제권 없어지면 다른 사람 거 없어지는 거예요. 해제했으면 이제 해제 효과를 본 거죠. 해제 효과 세 가지.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가 돼. 거기서 문제되는 게 갔던 물건은 당연 복귀하고,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겨.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거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걸 뭘 한다? 원상회복. 돈을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서 줘야 돼. 별도로 그 다음에 손해배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앞에서 보셨던 합의 해제를 보셔야 돼요. 이거 이제 종종 나오죠. 자, 지금까지 봤던 해제는 뭐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좀 법정 해제 중심으로 봤지만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인데 합의 해제는 뭐예요? 계약이 계약. 그러니까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해제하려면 그냥 해야 돼요? 해제 사유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해제 사유라는 게 있어야 돼. 그 사유를 법에 정해놓은 게 법정 해제고 그 사유를 당사자가 약정해놓은 게 약정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합의로 하는 거니까 무슨 그런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충분히 멀쩡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 되는 거죠. 계약. 계약. 합의는 계약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게
좀 전에 보셨던 법정해제 효과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주로 나오는 게.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해제니까 계약은 없어져야 되겠죠? 해제, 합의 해제한 때부터 처음부터. 그럼 제3자는 보호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럼 모든 해제의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그는. 자, 이제 원상회복 의무라든지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지들 뭐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지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법정에서 말한 민법 규정이 여기에 적용될 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합의 해제는 민법 해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가 없겠지. 또 원상회복도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꼭 돈 받았다고 이자를 붙일 필요는 없죠. 요게 가장 많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해제 개념과 합의 해제 개념을 보시면 이거 외울 이유가 없는 얘기지. 이거 당연한 얘기지. 자, 그 정도 보시고 합의 해제는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계약법 총론을 보셨어요. 자, 쭉 들어가셔서 이제 360페이지 계약법 강론 들어갑시다. 자, 계약법 강론은 이제 말 그대로 계약 하나하나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3개의 계약이 나오죠. 매매, 교환, 임대차가 나와요. 자, 근데 교환 계약은 그냥 매매 계약 그대로 푸시면 돼요. 이게 뭐 매매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자, 일단 매매 계약부터 들어봅시다. 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매도인이겠죠. 재산권을 우리는 보통 매매는 물건을 사고 판다는 얘기지만 법은 뭐를 사고 파는 거예요? 재산권이야. 그러니까 지상권도 매매 목적이 될 수가 있다. 뭐 채권도 당연한 얘기고요. 자, 상대방한테 이전할 것을 뭐만 하면 돼요? 약정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은 매수인이 되겠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약정만 하면 된대요. 무슨 계약? 낙성계약. 낙성계약. 자, 그래서 낙성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이면서 분류식계약이죠. 이건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는 다 요 계약이에요. 계약 성질로는. 자, 매매 성립에서는 당연히 뭐 우리가 앞서 보셨으니까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매매가 되죠. 예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매매 예약 이것도 나중에는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실 건 아니고. 자, 쭉 돌아가셔서 계약금 들어갑시다. 자, 보통 계약금 얘기는 많이 듣죠? 예, 계약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한테 주는 금전 기타 유가물 이런 것을 이제 계약금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계약금은 매매 계약할 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죠. 그러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자, 5억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계약금을 배운다는 것은 이 매매 계약과는 별도로 얘하고 얘가 계약금 걸기로 하는 뭐를 계약을 별도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걸 구별하지 않지만 그러면 계약금 얘기가 나오면 먼저 계약금 계약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매매 계약이라는 계약도 있고 계약금 계약이라는 계약도 있는데 이 두 개의 계약의 성질을 보자는 얘기죠. 자, 매매 계약은 아까 보셨던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이죠. 자, 그럼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이죠. 금 들어간 거, 현금. 그러니까 계약금 5천만 원 걸기로 약정만 해서는 계약금 계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5천만 원은 돈을 줘야 되죠. 그럼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이 없으면 계약금 계약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주인이고 얘가 뭐예요? 종이야. 그럼 매매 계약이 나중에 무효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 자체는 아무 문제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종된 계약이라고 해서 꼭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매매 계약 먼저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는 2, 3일 있다가 계약금 계약을 별도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정된 계약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5천만 원 주기로 하고 5천만 원이란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면서 계약금이 나왔죠? 네. 그러면 그 계약금의 종류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죠. 계약금의 성질 또는 기능 이렇게 보셔야 되지. 왜 그러냐면 종류라는 것은 이 종류도 있고 이 종류도 있고 이 종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5천만 원이란 계약금 요 하나가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고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고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 이해되셨어요? 예. 또는 저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문제에서 질문 낼 때는 종류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성질을 갖는다, 이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 5억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줬어. 그러니까 계약금은 5천만 원 하나라고. 근데 이 계약금 5천만 원은 세 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는데, 첫째, 무슨 금? 증약금이야. 즉 증약금은 뭐냐? 요게 주된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럼 계약금 5천만 원 걸었다는 것은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로서 줬단 말이에요. 증거로서. 그걸 증약금, 현실은 증거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맞아, 틀려? 맞지. 계약금을 걸었다는 것은 결국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주된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증거로서 하는 거니까 항상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기능 또는 증약금으로서 성질을 갖는다고요. 여기는 이제 기능, 성질이라고 다 썼네. 그러니까 굳이 계약금 걸면서 이거 증약금으로 합시다라고 당사자끼리 약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당연히 증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증거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이 위약금이 되려면, 저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위약금으로 하려면, 이게 지금 밑에 좀 설명드리기 어렵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쓰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그 계약금을 뭐 하기로 하는,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약정이 있어야 돼. 특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 5천만 원 걸면서 아무 얘기 없으면 그 계약금은 위약금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약정 특약이 있어야 이건 위약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정 특약을 했을 때 그 위약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냐? 자, 일단 써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손해배상 액수를 미리 예정한 걸로 봐요. 예정. 자, 거기까지 정리해 줬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얘기인데 이게 좀 어렵게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계약금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만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을 같은 얘기지. 특약이 없는 한 그런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뭐가 있어야? 특약이 있어야 이기지. 근데 사실은 공부할 때는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보죠. 자, 위약금 말 그대로 계약을 뭐 한 거예요? 위반한 거지. 계약을 위반한 게 채무 불이행 아니에요. 네. 자, 계약금 5천만 원 걸고요. 계약금 5천만 원 걸고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계약금 5천만 원은 위약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요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줘. 이쪽은 소유권 이전 등기 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채무 불이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계약 일방적으로 뭐 했어요? 해제했죠. 여기까지 다 우리가 배운 거니까. 그럼 해제했으면 이 사람 5천만 원 계약금 받았죠? 자,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죠. 뭐 붙여서? 이자 붙이고. 그리고 별도로 요 채무 불이행한 사람한테 뭐 청구한다고요? 손해배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 계약금 5천만 원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또 안 돌려주려고 그러겠지. 물론 돌려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가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 손해배상은 돈으로 달라는 얘기인데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손해배상 해달라고 해서 이쪽에서 손해배상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지. 그럼 당연히 소송을 건다고요. 그럼 손해배상 소송 들어가게 되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뭐가 있다는 거, 손해가 있다는 거, 또 그 액수가 얼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액수를 쓰는데 무조건 많이 쓴다고. 어차피 법원 가면 깎이니까 이게. 예. 그렇게 하고 시작해요. 이게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얘기 없으면은 계약금 걸었다 하더라도 돌려주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손해가 났다는 거하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손해배상 청구한 사람이 전부 다 뭘 해야 돼? 증명. 골치가 아프죠. 그러니까 아예 둘이 5천만 원 계약금 걸면서 이 계약금을 나중에 계약을 위반하면 이걸 뭘로 하자? 손해배상 액수로 하자. 그래서 네가 잔금을 안 주면은, 그래서 계약을 해제했으면 이쪽이 손해배상금 쪽으로 몰수하고, 이쪽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이쪽에서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그럼 받았던 5천만 원에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5천만 원이지. 그러니까 받은 거 돌려주면서 거기에 손해배상금 5천만 원 얹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위약금이라고, 위약금.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들끼리 계약금을 걸면서 그걸 뭘로 하자는, 위약금을 하자는 약정이 있어야 그렇게 푸는 거지. 문제 냈는데 현실에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계약금 5천만 원 걸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잔금을 주지 않으면 이쪽에서 계약을 해제하겠죠. 자, 이 5천만 원을 돌려줘요. 이 사람 받은 사람이 몰수해요. 몰수하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는 몰수한다 그래 버리면은 그게 맞다라고 들어가시면 그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몰수하던데? 그래서 막 혼자 생각하고 있어. 현실에서 몰수하는 것은 뭘 했기 때문에, 위약금 특약을 했기 때문에 한 거지. 그래서 매매계약서 보면 밑에다 특약상을 막 써놓죠. 반드시 있다고 이거. 그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지 않은 특약을 써요. 그러니까 계약금 문제에서는 뭐 그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은 아무 얘기 없으면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안 돼요. 근데 문제나 지문 속에 뭘 해놨으면,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풀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이해되겠고. 자, 마지막 이제 이 계약금 5천만 원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해약금의 기능, 성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해약금은 말 그대로 이 계약금 가지고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해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해제 사유가 있어서 없어도 찾아가시잖아요.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5천만 원 걸었어요. 근데 그 부동산, 땅 잘못 산 것 같아. 그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해제하려면 채무 불이행이나 당사자 약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근데 해제하고 싶어. 그럼 준 사람은 계약금 뭐하고? 포기하고 나 해제하겠다 하면 되고, 받은 사람이 해제하려면 받았던 거에 100을 올려주면서 해제하겠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해약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약금을 줬으면 그 계약금은 또 언제나 해약금의 성질을 갖느냐? 아니에요. 또는 해약금 약정을 해야 해약금의 성질을 갖느냐? 아니에요. 해약금은 이게 좀 그런 게 잘 안 써져 있어가지고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요. 자, 계약금은 그러니까 계약금을 걸었다고 언제나 그게 해약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기 위해서 별도의 해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다만 계약금을 걸었으면 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뭘로 추정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이 계약금은 뭐가 돼? 해약금이 되는데 당사자 특약으로 이 계약금 가지고 해약금으로 하지 맙시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해약금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약금하고 정반대죠. 계약금이 의약금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뭘로 하자는 특약이 있어야 되고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건 해약금이 안 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렇게 보시고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해약금 추정 그랬는데 즉 이 계약금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걸 보는 거죠. 자, 조문은 이제 한 개 조문밖에 없어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그 얘기는 뭐 명칭은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교부한 때에는 얘기는 그냥 한마디로 계약금을 줬으면 얘기해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뭐 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받은 자,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해제 요건은 자, 준 사람은 이미 준 거 계약금을 뭐 하고 포기하고 나 해지하겠다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거죠. 뭐 불필요가 없어. 근데 받은 사람은 나 해지할란다만 하면 안 되고 배액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수령자가 계약금 가지고 해지하는 방법 가지고 두 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뭐 나오는 게 뻔해요. 자, 만일에 자 5억 매매 계약하면서 우리 5천만 원 계약금으로 줬다고요. 그럼 다른 특약이 없으면 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게 되죠. 예. 이 상태에서 받은 사람이 이거 부동산 잘못 판 것 같아.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받은 5천만 원에 또 5천만 원을 얹어서 1억을 돌려주면서 해지해야겠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받은 5천만 원에 5천만 원 구해가지고 1억을 자 마련해가지고 을보고 만나자고 한 거죠. 자, 만나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이 계약 잘못한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배액을 드릴 테니까 자, 이 계약 해지하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더니 벌떡 일어나서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래서 그냥 뛰쳐나갔어요. 요 1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 얘가 이거 줘야 되는데 뛰쳐나가. 그래서 이거 들고서는 가보니까 어찌나 빠른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매매계약 해지됐어요? 안 됐어요?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얘가 이걸 받아야 해제되나요? 안 받아도 해제되나요? 안 받아도 해제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균형을 맞춰야죠. 이 사람은 이미 계약금 5천만 원 줬으니까 나 포기하고 해제합니다. 그럼 해제됐죠? 근데 얘가 해제하라니까 배액을 얘가 꼭 받아야 해제된다 그러면 얘는 해제하고 싶지 않으면 계좌를 끊어버리지 안 받아버리지. 그럼 이쪽에서는 이 계약금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꼭 얘가 받을 필요는 없고 이행 제공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둘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얘는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계약 해제한 거다 라고 주장했는데 얘는 뭐라고 그래? 무슨 소리냐, 내가 1억 안 받았는데 이건 해제된 거 아니지 하면서 계속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한 거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쪽 변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이 사람이 직접 안 받더라도, 야, 그럼 법원에 공탁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자, 공탁이라는 것은 받을 사람이 안 받거나 받을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은 법원에 맡기는 거죠. 그럼 준 걸로 본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해야 돼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이행 제공만 하고 나 해제하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받든 안 받든 네가 뭐 떡을 사 먹든 뭐 그건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야. 자, 이해됐죠? 네. 자,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는 부족하고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해제 효과가 생기는데, 다만 상대방이 이를 수령해야 돼, 수령하지 않아도 돼, 안아. 그렇다고 해서 공탁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건 이제 현실에서 자꾸 생기는 거죠. 5억의 매매 계약을 맺고, 자, 이 사람이 계약금 5천만 원을 주기로 뭐 했어요? 약정을 했어요. 자, 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약정만 해서 안 된다고 그랬죠.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배워도 합격해 나가면 다 까먹어요. 뭐 요물 계약 몰라. 가서 봐봐. 주변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 뭔데 그게? 그러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게 이게. 자, 계약금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5천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매매 계약을 하면서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있으니까 1,000만 원 먼저 받으시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자, 집에 가서 다음날 계좌로 이체해 주겠습니다. 어차피 매매 계약은 했으니까. 자, 그러고 서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이 1,000만 원은 계약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쪽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5억에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8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럼 이 사람은 8억으로 파는 게 훨씬 낫죠? 그럼 이 5억에 매매 계약한 것을 해제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받은 거에 뭐 100을 돌려주면 해제할 수 있구나 해서 다음날 아침에 부랴부랴 1,0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 얹어서 2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나 계약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이 계약 해제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면 이제 법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거 1,000만 원이 계약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됐다, 안 됐다? 안 됐어. 그러면 이 2천만 원 주고서 이 본계약인,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도 이런 일이 벌어서 판례는 이건 계약금이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이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 내렸는데, 그 판결을 우리 국민들이 아나요? 모르지. 법하는 사람들이나 좀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판결이 내렸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서로 자꾸 싸우더라고. 얘는 계약 해제한 거니까 어쩌고저쩌고 하고, 얘는 이게 무슨 해제야 어쩌고 하고. 그래서 하도 이제 법원도 우리 국민들한테 질려버린 거지. 그래서 원래는 안 되지만 니들이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너는 100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100의 제공이 받은 거냐 약정한 금액이냐, 이게 문제가 됐죠.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약정 금액을 100의 기준 삼아서 돌려줘라. 그럼 얘는 굳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2천만 원을 1억을 돌려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매매 계약을 중개를 하신다고. 그럼 매도인이 다음날 아침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와서 나 이거 계약 해제하라니까 좀 전달해주고 얘기 좀 해주죠, 이런다고. 그럼 얘기하면 이 사람이 들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고서는 여러분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곤란해진다고. 그럼 얘기를 해드려야지. 그럼 얘기 설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어디서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 그 책 보시고 이렇게 됐으니까 굳이 해제하시려면 2천 안 됩니다. 1억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 조문이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이 계약금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는 가계약금도 있대? 가계약금. 들어보셨죠? 그 법에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가계약금 걸고 이거 계약이 체결됐다 안 됐다 막 싸우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그러고, 뭐, 아니, 이거 뭐, 가계약금도 계약 체결된 거니까 이거 뭐 안 돌려준다고 그러고 막 싸우고 그래요. 자, 어쨌든 그건 뭐 현실적인 얘기고. 자, 그럼 이거 찾아서 체크해 봅시다. 약정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하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설령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에 기준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무슨 계약금? 약정 계약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계약금 가지고 해지하는 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방이 이행에 뭐 하기 전?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행 착수라는 거죠. 항상 이 단어는 추상적이야.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이행 착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행 착수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 뭐 영영사전이죠. 추상적인 걸 다시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행 착수에 해당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은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가 또 무슨 행위야, 이게. 그냥 그렇다 보시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중도금 준 거죠. 중도금은 대금 채무 일부를 이행한 거죠. 그럼 이행 착수. 그러면 계약금 걸고 중도금까지 주고받았으면 이제는 누구도 중도금 준 매수인도 중도금 받은 매도인도 이제 계약금 가지고 해지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도금 지급한 거. 자, 일방만 하면 되니까 꼭 이행 착수 한 사람만 계약금 가지고 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양쪽 중에 누군가가 이행 착수했으면 쌍방 전부 다 그 계약금 가지고는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행 착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판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는데, 자, 1번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매매계약은 했으니까 계약금을 주고받고 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매매계약하고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게, 이런 행위를 한 게 이행 착수인가요? 아무 상관이 없지. 무효인 계약을 이제 유효로 만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 나오면 이건 이행 착수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야죠. 자, 첫 번째 판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갑과 을이 뭐 한 3억에 매매 계약하고 3천만 원 계약금 걸었어요. 그리고 중도금 지급기일은 정하지 않고 그냥 한 4월 10일 정도에 그냥 잔금 지급으로 했어요. 잔금. 그럼 중도금 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았으니까 중도금 주는 일은 없겠죠. 그러면 계약금만 걸고 지금 계속 이행 착수가 아닌 상태에서, 자, 잔금 주는 4월 10일이 됐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 소유권 이전해 주려고 그러겠지. 그럼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하고 동시관계에서 하면 깔끔할 텐데, 얘는 소유권 이전 해주려고 등기서류 다 가지고 있는데 얘는 잔금을 줘요, 안 줘요? 안 줘. 자, 안 주면 이건 이행 지체죠. 그럼 이쪽에서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물론 해지하기 위해서는 즉시 최고후인데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이 계약을 꼭 얘가 잔금 안 준다고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아니지. 이 부동산이 3억에 팔았는데 자꾸 떨어진단 말이야. 지금 벌써 1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3억을 받고 넘겨주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얘가 잔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잔금 달라 해서 안 주니까 잔금 달라는 소송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쪽에서 그럼 난 이 3천만 원 포기하고 나 계약 해지하려한다. 너하고 이제 2년 맺기도 싫다. 보기 싫지도 않다. 자,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안 돼. 내가 너한테 잔금 달라는 뭐 한 것은, 소송 제기한 것은 이건 이행 착수야.
그러니까 이행 착수 후에는 해제할 수 없으니까 이건 해제가 안 된 거야.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라고 그래? 야, 이건 잔금 달라고 소송만 제기한 거지. 이건 이행 착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나 이거 포기하고 해제할 거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결론은 잔금 달라는 소송 제기한 것은 이행 착수도 아니다? 아니에요. 얘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잔대금 지급구하는 소송 제기 나오면 이행 착수 아니야. 그래서 계약금 가지고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계약금 가지고 해제 효과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효과 해제든 뭐가 존재한다? 소급표. 그건 뭐 당연한 얘기야. 자,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잡아봅시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야 원상회복이란 나오죠. 여기는 계약금 외에 뭐 주고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주고받았으면 이행 착수에 해당되니까 계약금 가지고 해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할 이유가 없고, 손해배상 얘기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채무 불이행으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법정 해제를 기준 잡아가지고 비교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계약금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어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몇 가지 좀 보시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